안녕하세요. 저는 1학기와 2학기에 이어서 일반 생물학을 강의하게 될 김태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본래 여러분들이 본과에 진입하게 되면 1학년 때 공부하게 될 기초 과목인 수의생리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는 예과 과목들도 강의하게 되었는데 일반 생물학은 특히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니만큼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되어 막상 대학에 들어온 첫 해에는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게 되면 본과에 진입한 후 너무 방대한 학습량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결국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과 시절에도 공부하는 습관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상 과목으로 일반 생물학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게 될 교재는 2019년에 발간된 바이오사이언스 출판사에서 발간된 캠벨 생명과학 11판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1권과 2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권은 1학기에 2권은 2학기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권을 보면 총 5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1, 2, 3, 3개의 단원을 1학기에 강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므로 제1장 생물학과 그 주제들 내용 중에 일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두 종류의 생쥐 사진이 제시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사진은 해변에 사는 생쥐이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내륙에 사는 생쥐입니다. 이 두 종류의 생쥐는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해변에 사는 생쥐는 주변의 해변 모래색과 비슷하게 밝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륙 생쥐는 숲속 환경에 맞추어 갈색 계통의 어두운 털색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종이지만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으로 적응한 것은 생물학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진화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원의 이제 첫 부분에는 이제 생물학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생물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은 이 책에서는 생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과학적 탐구를 통해 답을 얻는 학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생물학이란 생명의 본질에 대하여 끊임없이 탐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럼 과연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2는 생명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토끼 사진에서부터 시작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끼 사진을 보면은 아주 커다란 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귀를 갖게 되면은 음파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체열 발산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토끼의 귀 안을 보면은 붉은색의 혈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혈관에 많은 혈액을 흘러가게 함으로 인해서 그 혈액으로부터 많은 열이 이 대기 중으로 나가게, 즉 열 발산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몸 안에 열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은 우리 몸에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성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방금 언급한 체온, 그 다음에 체액의 양, 그 다음에 체액의 pH, 삼투물질 농도, 이와 같은 것들은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하는데, 바로 그러한 기능을, 즉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조절 기능을 생명체들은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피그미 해마를 보면은 주변 환경과 거의 같은 색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 속에 딱 맞게 적응하는 것은 그들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유전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선택되어 번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수세대를 걸쳐서 이제 진화해온 결과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같은 종에 속하는 두 종류의 생쥐들이 환경에 따라서 다른 털의 색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이제 가면은 해바라기 확대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규칙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생명체라고 특정 짓는 그런 특성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정렬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비가 꿀을 섭취하는 이제 그런 사진이 제시되어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 에너지는 먹이를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식물이나 식물성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빛 에너지로부터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은 상수리나무 씨가 땅 속에서 발아하여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고 발달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성장과 발달 과정은 그 생명체 안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통제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파리지옥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파리지옥은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입이 벌어져 있죠. 꽃잎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곳에서는 어떤 곤충을 유혹하는 어떤 향을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곤충이 이 파리지옥 안으로 그 냄새에 이끌려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파리족 안에는 머리카락, 즉 헤어 모양의 센서들이 이렇게 몇 개가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곤충이 들어오게 되면은 곤충이 이 안에서 뭐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내부에 있던 그 머리카락 모양의 그 센서를 이제 건드리게 되겠죠. 근데 이때 두 개가 동시에 건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먼저 건드려지고 그 다음에 다른 머리카락 모양의 센서가 건드려지면은 이제 연속적으로 두 개의 센서가 건드려지면 비로소 이 꽃잎 두 개가 이제 닫히게 되고 벌레는 그 안에, 그러니까 곤충이 이 안에 갇혀서 결국 소화되게 됩니다. 소화되어 이제 이 파리지옥에 섭취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환경 변화를 감지해서 그거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어떠한 기전을 이 생명체들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감지해서 그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어미 기린과 아기 기린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어미가 아무래도 이 어린 기린, 이 큰 기린이 작은 기린의 이제 어미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이 그러니까 생물체들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자식을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번식, 여긴 생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생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우리들은 주로 이제 번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에 해당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1장은 이 슬라이드에서 제시된 것처럼 4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이 생명을 연구하면 통일된 주제가 드러난다. 두 번째 소주제는 진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학자의 관찰과 가설, 그리고 검증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네 번째 과정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자들 간의 협력으로 과학이 발전하게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소단원을 보면은 생명을 연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연구 주제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생물학에서는 무엇을 연구하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보통 5개의 주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생명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주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고 발현이 되는가 하는 것이 또 다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서는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섭취하고 또 물질 대사가 생명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 주제가 되겠고, 네 번째는 각 생물 단계, 그래서 뭐 세포 수준이라든가 기관 수준, 조직 수준, 뭐 이렇게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떤가 상호작용이 있다 하는 것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개체 수준에서도 상호작용이 있고 그보다 큰 수준에서도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생명체들은 그 낮은 수준, 세포와 같은 낮은 수준이거나 또는 생태계와 같이 높은 수준에 있어서도 따로 각자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명활동이 유지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화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화가 또 다른 그 생물학의 큰 주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소단원에서 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생물학의 주제 중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었던 구성,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성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제시되어 있는 말이 이어지는 생물학적 구성의 단계에서 새로운 특성이 창발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창발적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일상생활 용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생물학적 구성의 단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가장 큰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아래 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물학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큰 범위는 이제 생물권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바이오스페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성 수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구죠.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와 또 그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비생물적 요소들을 다 합쳐서 생물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또 여러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지구는 기후에 따라서 여러 지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기후대 안에서도 또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른 이런 생태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태계라는 용어는 이제 영어로는 에코시스템이라고 이제 하는데, 생태계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의 생명체들과 또 그 생명체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비생물적 요소들을 합쳐서 이제 생태계라고 합니다.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면은 비, 바람, 온도, 햇빛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또 이제 나눠보면은 이제 여러 생명체들의 이제 군집이 그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소를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끼고 생물학적 요소들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 군집이 존재하게 됩니다. 군집은 영어로 이제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련의 생물체들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태계에서 비생물적 요소를 뺀 생물체들을 이제 통칭하는 생물체들의 집단을 군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동물, 버섯, 곰팡이, 식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미생물까지. 그리고 이 군집을 다시 또 들여다보면은 여러 개체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체군, population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개체군이라는 것은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합을 얘기합니다. 이거 같은 종에 있는 모든 개체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군집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설명한 군집의 경우는 자 이제 이 사진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파란 꽃을 갖고 있는 식물들도 있고 하얀 꽃을 갖고 있는 식물들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있고 이 나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상수리 나무라고 합시다. 이런 상수리 나무들이 전부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이 군집에는 상수리 나무의 개체군과 또 사슴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슴들의 개체군, 그리고 파란 꽃의 개체군, 하얀 꽃의 개체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집은 여러 종의 개체군들이 합쳐져서 같이 사는 그런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특정한 한 종의 개체들을 전부 다 일컬을 때 개체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파란색 꽃 식물들 개체군을 선택해서 지금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 파란색 꽃 식물은 같은 파란색 식물들이 쭉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지만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이 한 개는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체군의 기본 단위는 한 개의 개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가니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뭐 그냥 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조금 적절한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개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ndividual organism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고 생물이라는 표현보다는 개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개체는 또 어떻게 여러 요소로 또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개체는 여러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 이제 기관이라고 하고 있죠.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잎, 광합성을 하고 있죠. 잎, 그다음에 줄기, 뿌리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 여기서는 지금 잎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기관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관은 또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 세포 그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포들이 모여 있을 때 그거 아니죠. 그 세포 그룹이 이제 조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을 하는 이러한 조직이 있고 또 이 기공 같이 이제 공기를 들어오거나 나오게 해주는 그런 조직이 있고 또 물을 운반해주는 그러한 이제 통로 역할하는 맥관계가 있죠. 또 이렇게 이제 기관의 경우는 또 여러 조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은 더 이상 또 구분을 할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또 조직은 또 이게 여러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생명체의 기본적인 단위다, 기능 단위다라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포에는 지금 또 많은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식물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광합성을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광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여러 개의 또 이제 작은 어떤 작은 조직이라는 표현은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저 작은 단위들이 있는데 그 단위를 세포 소기관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의 한 예로 지금 엽록체를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엽록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엽록체, 즉 세포 소기관은 세포막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리피드 바이레이어, 지질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질 이중막을 이루는 지질세포 아니라 지질 분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거죠. 물론 이 지질 분자 외에도 또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제 분자 물질들이 이 세포 소기관 이 경우는 엽록체를 구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엽록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종류의 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떠한 일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생물학적 구조를 이제 큰 곳에서부터 작은 수준으로 쭉 이제 내려왔었는데, 처음에 생물권, 생태계, 군집, 그 다음에 개체군, 개체, 그 다음에 기관, 그랬는데 식물은 개체를 이제 기관으로 나눌 수 있지만 동물의 경우는 기관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동물의 경우는 기관계라고 한다면은 호흡계, 순환계, 신경계, 골격계 이런 식으로 기관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의 그 생물학적 구조는 이 부분에서 좀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기관은 다시 조직, 동물의 경우는 기관계가 기관으로 되어 있고, 각 기관은 또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은 세포는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은 또 세포 소기관을 이루고 있는 여러 종류의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창발적 특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높은 수준에서부터 낮은 수준으로 쭉 내려왔는데 반대로 계층 구조를 분자 수준에서 점점 높은 수준으로 바라볼 때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전에 없던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발적이란 말은 이머전트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죠. 이머전트란 말은 새로 나타난다. 또는 응급부위 이런 그러니까 급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새로 나타나거나 또는 긴급하거나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갈 때 그 아래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이 나타난다.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라는 의미로 이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좀 쉽게 다가오지 않는 뭐 창발적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이제 막상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특성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 적당한 용어가 잘 생각이 나지는 않네요. 자, 이제 개념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엽록체의 경우 완전한 엽록체의 경우는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엽록체를 이루는 분자들을 분해를 한 후 그것을 단순히 그러니까 시험관 안에 혼합해서 넣었을 경우 광합성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각 개별 요소들을 분리하여 연구하면은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에서 나타나는 즉 창발적 특성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런 창발적 특성은 각 개별 요소의 이제 혼합, 단지 서로 모이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요소들의 배열, 그러니까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각 위치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개별 요소들의 배열 및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런 창발적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계층 구조의 각 단계에서 구조와 기능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구조 모양과 기능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모양을 갖게 되면은 대충 그 모양에 맞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예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입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입이 얇고 납작한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엽록체가 빛을 그러니까 최대로 많이 흡수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빛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구조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벌새 어깨 구조는 날개가 회전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 벌새는 제자리에서 날기 그러니까 공중에서 일정한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개를 쉴 새 없이 움직여야만 하는데 뭐 다른 예로는 백조가 물에 떠 있으려면 발을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벌새도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있지만 날개는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리 날개가 되겠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뒤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또는 제자리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회전 가능한 어깨 구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한 가지로서는 지금 이 벌새가 나와 있죠. 벌새는 아주 긴 부리를 갖고 있습니다.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꽃이 아주 긴 이렇게 길게 생긴 꽃 안에 있는 꿀을 섭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구조를 알면 기능 유추가 가능하고 반대로 기능을 이해하면은 구조도 짐작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물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생명이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 생명활동은 반대로 모든 세포의 기능에 기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1-14를 보면은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핵세포는 가장 큰 특징, 즉 원핵세포와 다른 점은 핵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는 이 핵막 안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핵막 밖의 사이토졸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원핵세포는 핵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DNA가 세포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원핵세포보다는 진핵세포가 훨씬 복잡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포 안에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크게 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핵세포, 원핵세포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원핵세포는 다시 진정세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균, 박테리아라고 부르는 진정세균과 고세균으로 또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세균과 진정세균은 이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조금 이제 다르고, 또 그 외에도 유전자 구조로 봤을 때 고세균은 세균보다는 진핵세포에 좀 더 가깝다라든가 몇 가지 이제 진정세균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인 유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과정은 유전 정보의 발현과 전단을 수반하게 되는데, 먼저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란 세포 분열 과정에서만 관찰되고 딸세포들에게 균등하게 유전 정보를 분배하기 위해 응축되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응축되어 X자 형태를 이룬 구조물이다. 그리고 정보를 담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특정 염색에게 잘 염색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5를 보면은 이제 세포 분열 중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염색체들이 염색되어서 지금 파란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가 된 이후에, 염색체가 복제가 된 이후에 일렬로 이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쌍이 딸세포로 이동됨으로 인해서 어미세포와 똑같은, 그리고 똑같은 유전 정보가 양쪽 딸세포에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 물질은 이제 DNA라고 할 수 있는데, DNA는 이중 나선 구조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유전 물질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1-7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DNA가 더블 스트랜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블 스트랜드를 이제 분리해서 떼어내면은 이제 한 가닥의 DNA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DNA 단일 가닥을 보면은 이게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데닌, 사이토신, 티아민, 그 다음에 구아닌, 이렇게 해서 4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염기의 순서가 유전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 정보는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고 태어나서 발달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유전 정보가 지휘하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자라고 할 때는 영어로 진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 특정 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DNA 서열의 일부분이다. DNA는 이런 식으로 많은 서열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서열 중에 일부가 이제 특정한 분자를 만드는, 대부분은 이제 단백질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특정한 분자를 만드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DNA 서열이죠. 이것이 이제 유전자 지인이라고 하고, 이 지인에 담겨져 있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세포 산물이, 그러니까 이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정보에 따라서 어떠한 그 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유전자 발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8에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